이게 끊어지네. 쓸데없이 재난 문자 와갖고. 이거 좀 끄는 방법 없나? 하여간 연결해서 해볼게요.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 처리된 3건의 형사사건 중 가장 형이 중했던 것은 특수폭행 사건이었다. 이 건은 갑자기 애들 엄마가 집을 나가며 데려가 버린 아이들이 보고 싶어져서 적지 않은 돈을 주고 1,000만 원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아이들이 충남 당진 송악신도시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서 아파트까지 찾아갔으나 애들 엄마가 아파트 문을 닫아 걸고 응하지 않아서 격분한 본인이 아파트 복도에 있던 황동구리로 된 소화전 연결 부위로 문을 마구 두드려 재물손괴죄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장 검거되어 당진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은 후에 경찰관들이 본인을 다시 본인이 차가 있는 송악신도시로 자신들이 출동하는 길에 데려다 줬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다. 말이 길다. 한마디로 송악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진짜 이놈의 다이슨 진짜 송악신도시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당진경찰서가 미칠 것 같아 얘 때문에. 하여간 송악신도시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진경찰서가 송악신도시는 도시급인데 당진경찰서는 시골 파출소급이에요. 인내력 테스트 하네. 거기서 이제 수사를 받고 다시 송악신도시로 돌아가야 되는데 차들이 안 와요. 시골에 무슨 버스가 있습니까? 택시가 있습니까? 너무 힘들게 택시가 하나 와갖고 그걸 타고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지갑이 어디에 있는지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시비가 붙은 거죠. 나는 빨리 서울에 올라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기사는 당장이라도 돈을 내고 가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 지갑이 없다. 계좌번호 알려주면 계좌번호를 쏴주겠다.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 아저씨가 나 못 가게 본네트 위에 올라가고 나는 차를 진행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특수폭행이 된 겁니다. 그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다. 지갑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서 제발 송악신도시로 데려다 달라고 사정을 했죠. 경찰관들한테. 끝내 경찰관들은 거부했고 버스라도 타고 가라고 해서 당진경찰서 근방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아서 결국은 택시를 탔다. 6,000원이 조금 넘게 택시비가 나왔는데 본인의 차를 아무리 뒤져봐도 지갑이 보이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서울 가서 계좌이체 해드리겠습니다. 안 된대요. 제가 저녁에 수업이 있어서 가봐야 하니 계좌번호 알려주십시오. 안 된대요. 결국 설득을 포기하고 차에 올라타서 운행을 시작했다. 그 택시기사가 본인 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탔다. 제발 내려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었다. 시간은 가고 빨리 서울 가서 수업은 해야 되고 결국 차를 움직였다. 매우 천천히. 그 택시기사를 본네트 위에 매단 채로. 이게 핵심이죠. 얘 진짜 왜 이러니. 제발. 포기합시다. 다이슨입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차량이라는 흉기를 사용한 특수폭행죄. 최소 징역 2년 이상
특수폭행은 최소 징역 2년 이상입니다. 흉악범이 되는 건 이다지도 쉬운 일이었다. 그렇게 흉악범이 돼버렸죠 뭐. 0-4 원인 4 Distant cause 2013년 갑자기 큰아이 예고 입시 레슨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애들 엄마가 닥달하기에 내키지 않았지만 월 400만 원을 보장한다는 중국 남경시에 있는 남경 삼성어곤으로 갔다. 큰 놈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 그때쯤 애들 엄마가 갑자기 겨울에 애들을 데리고 뿅 하고 사라진 거거든요. 대치동에서 같이 살다가 저는 큰 놈을 과학자로 키우고 싶었어요. 저도 원래 물리학과 다니다가 나중에 중문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갖고 한 50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그 큰 글로벌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과학자로 큰 놈이 크길 원했어요, 저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레고를 갖다 사다 날랐다 합니다. 싹수가 안 보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큰 놈이 싹수가 있더라고. 5살 땐가? 레고가 그 나이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5살 땐가 6살 땐가. 그러니까 12살짜리들이 하는 어려운 레고를 갖다 줬어요. 근데 저희가 행당동 2층 집에 살고 있었는데 아침 먹고 올라가더니 안 내려와. 그거 맞추느라고. 저녁 때가 다 돼서야 엄마 배고파 그러면서 내려오더라고. 중간에 애들 엄마는 이제 애 밥 먹여야 된다 그러는데 냅더라고. 자기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어떻게 됐나 해서 올라가 봤죠. 올라가 봤더니 잘 맞춰놨어요.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물기가 있더라고.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놈 침입니다. 침. 5살짜리가 손이 여물지가 않으니까 그 피스가 12살짜리 거는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들어가는 게 지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이빨로 하나씩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8시간 가까이 5살짜리가. 이 새끼 잘하면 뭐라도 되겠다. 그래서 저도 꿈을 크게 가졌죠. 그렇지. 한 50년짜리 프로젝트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과학자를 키워야지. 그래갖고 레고 시리즈를 거의 다 샀어요. 2면을 꽉 채웠습니다. 집에 2층 벽에 2면을 꽉 채우고. 레고 끝에는 그 모터 달린 거 있는 거 아세요? 배터리로 가는 거? 레고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배터리로 가는 차들이 있고 그래요. 거기까지 다 하고 RC카로 넘어갔죠. 초등학교 5학년 되면서. RC카는 더럽게 복잡해요. 근데도 해내더라고요. 그 동네 가게 대치동에 RC카 만들어주는 가게가 있었는데 아저씨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래갖고 RC가 그 리모컨 컨트롤이 아니라 레이더 컨트롤입니다. RC카로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RC 플레인으로 갈 작정이었어요. 비행기 날리는 거. 그거로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애들 엄마가 애들 데리고 송악신도시로 날른 겁니다. 큰 놈이 거기 가서 이제 많이 힘들었죠.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 어디서 왔냐? 초등학교 6학년 때. 나 대치동에서 왔어. 그럼 대치동? 시골 애들도 알잖아요. 대치동 거기 사교육의 중심 아니야? 거기서 그냥 공부하면 되지. 왜 여기 왜 왔냐? 그럼 큰 놈이 뭐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애새끼가 그냥 그 황당무계한 자기의 심정을 동네 피아노 학원 성악과 나온 선생님이에요.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성악과 나온 선생님이 피아노 학원 해봐야, 피아노 쳐봐야 뭐 얼마나 쳤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시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중2 때까지. 근데 중1 때부터 우리나라가 그 주 5일 수업이 본격화돼 갖고 금요일날 저녁 때 송악신도시에서 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나하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이틀에 걸쳐서 저하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일요일 날 저녁 때 이제 송악신도시에서 송악신도시로 다시 내려가는 그 생활을 내가 쭉 했거든요. 큰 놈이. 그래서 영어 괜찮게 해요. 제가 직접 가르쳤으니까. 중2 돼갖고 제가 이제 피아노 학원 그만 가라 그랬죠. 공부 이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그만두는 김에 경연대회를 나가고 싶다는 거야. 미친 새끼.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치는 새끼가 무슨 경연대회. 해봐. 예원 애들이, 예술중학교 애들이 그렇게 빠글빠글하고 한예종에서 그 어렸을 때 영재교육 받는 애들도 빠글빠글한 데가, 그런 애들이 이제 다 나오는 데가 피아노 경연대회인데 무슨 동네 학원. 해봐. 웬걸 충남 지역대회를 다 휩쓸고 다니네. 그래갖고 막 전국대회 나가고 그러는 거야. 와,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뭔 일이야. 그래갖고 이제 피아노 학원 선생이 예고를 보내자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예고 간다고. 예고는 생각도 못 하던 거거든요. 어이가 없잖아요. 예고? 뭐야? 뭐에 쓰는 물건이요? 한번 서치를 해봤죠. 서치를 해봤더니 오우씨 장난 아닌 거야. 국립예고들은 각 도에 하나씩 있거든요. 국립예고들은 정원이 12명입니다. 한 반이. 다양한 악기들을 다루지만. 근데 얘들이 다 내신들도 좋아야 되거든요. 악기를 잘 다루는 건 기본이고 내신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1등급인 애들이에요. 중학교 때. 그런 애들이 12명이 딱 모여 있는 겁니다. 한 반에.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드레날린이 빵빵 터집니다. 그런 반에 들어가면. 왜? 애들 수준이 고르게 일정하잖아요. 고르게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 500%를 발휘합니다. 선생님들이. 걔들은 학원 다닐 필요도 없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잘 가르치니까. 그래서 걔들 중에 음대를 진학을 안 하고 법대 이런 데로 진학을 하는 애들이 생기는 겁니다. 한 10몇 년 전에 그 벤츠 여검사 있잖아요. 벤츠를 그 뇌물로 받았던 여자 검사. 걔가 서울예고 출신이에요. 그런 애들이 나오는 겁니다. 60 나더라고요. 그래, 예고 보냅시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곧바로 그 동네 피아노학원 선생님이 근데 입시반은 한 달에 300입니다 그러더라고. 그전에는 20인가 30인가 내면서 그 취미로 피아노 치던 게 이제 갑자기 공이 하나 더 붙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애들 엄마가 레슨비 내야 되니까 원래 주기로 했던 양육비에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나보고 달래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게 몸뚱아리밖에 없으니 제 몸을 팔아서 중국으로 미니멈 페이 400을 준대니 갔습니다. 돌아올 생각이 없었기에, 정말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한국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이혼도 했겠다. 돌아올 생각이 없었기에 외국 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만 남기고 차를 비롯한 모든 것을 팔고 갔다. 남경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새로운 전망을 획득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1년 만에 거기서 해리포터 수업하면서 새로운 어학원의 어떤 가능성을 봤어요. 1년 만에 귀국했는데 남경에서 번 돈은 거의 모두 큰아이 레슨비로 그때그때 한국으로 송금해버려서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21살 때 계부가 집에 들어오며 나왔던 자양동 본가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면서 계부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게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21살 때 계부가 집에 들어오면서 제가 나왔거든요. 이혼한 후에 남경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다시 그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양동 집에. 엄마 집에. 0-5 1 in 5 distant cause 5 2014년 3월쯤 귀국하여 6월경까지는 대치동에 다시 학원과 출판사를 차리려고 분주히 돌아다니던 어느 날 밤이었다. 이때 다시 해리포터 수업을 남경에서 하면서, 왜냐면 저는 원래 고3들만 가르치던 사람인데 남경에 가서 첫 해는 고3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다음 해부터 고3들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중학생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생각이 났던 게 해리포터였어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한 챕터 끝날 때마다 애들이 서머리 영어로 써서 보내면 그거 다시 리라이딩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해갔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하려고 이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때였는데, 누군가가 뻥 하고 현관문 열쇠 뭉치를 뭔가로 타격하여 통째로 빼내버리는 소리가 났다. 1층에 있는 집이었거든. 1층에 있는 방이었거든. 제가 원룸 비스무리하게. 근데 현관문을 그렇게 뽀개는 거예요. 누가 자고 있는데. 이후 들리는 여러 개의 발자국 소리. EMS 대원들이라고 불리는, 보통 그 이머전시 그 삐요삐요 타고 다니는 오빠들, 밤에 돌아다니며 정신병원 강제 입원 대상자들을 수거해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걔들이 낮에는 이머전시 그 뭐 긴급출동 이런 거 하지만 밤에는 이 짓들을 하고 다닙니다. 한참 후에 들어보니 둘째 누나가 앞장서서 누나들과 엄마를 설득하여 본인이 일은 안 하고 밤늦게까지 술이나 마시고 다닌다고 일단 정신병원에 가둬서 술부터 끊게 하자고 했단다. 그 둘째 누나 그 씨발년이 이 짓을 한 거예요, 저한테. 당시 정신보건법의 맹점을 10분 활용한 행위였다. 당시 정신보건법이 그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계 존속의 중에 한 명, 그리고 형제자매 중에 한 명, 그렇게 두 명이 오케이 하면 가둘 수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중에 그 누구라도. 제가 그 케이스에 해당된 거죠. 지금은 법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못한대요. 하지만 아무리 직계존속, 형제자매들 중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현관 열쇠를 파괴하고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은 명백한 주거 침입죄일 뿐이다.
그죠? 이건 주거 침입이에요. 게다가 그 대원들은 본인을 강화 필병원으로 데려가면서 본인이 반항을 심하게 하자 차량 안에서 자신들이 직접 본인에게 안정제를 주사했다. 이것도 의료행위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의료법 위반. 어쨌든 강화도에 있는 강화필병원에 강제 입원 당했고 이틀 만에 투약을 거부하자 곧바로 독방에 갇혔고 이에 항의하자 침대에 사지 결박당하고 며칠 동안 똥오줌을 팬티에 싸게 하는 학대를 하였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선택이 두 개가 있어요. 거기서 주는 약을 받아 먹고 조용히 있든가 아니면은 약을 안 먹고 독방에 갇히든가. 처음에 이틀을 먹어봤어요. 신경안정제 같은 건데 한 움큼 줘요. 근데 그걸 먹으면 와서 멍해집니다. 세상 나른한 느낌. 멍해져요 여기까지. 그 상태를 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독방에 가둬요. 독방에 가두는데 독방에 가두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침대에 사지 결박을 합니다. 팔다리를. 그리고 그냥 냅둬요. 어떻게?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똥오줌을 쌀 거 아니에요. 기저귀도 안 채워요. 그리고 2박 3일씩 그렇게 냅둡니다. 그럼 쫄쫄 굶으면서 누운 자세로 똥오줌 싸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결박당한 채로 3일 한 번씩 들어와서 옷 갈아입히고 샤워시키고 밥 먹이고 그리고 또 그걸 반복, 무한반복. 3달을 그렇게 있었어요. 정말 미칠 뻔했어요. 근데 극적으로 그때만 해도 이미 사람들 핸드폰을 쓰던 때라 전화번호를 외우던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외우고 있는 번호는 다 엄마 번호, 누나들 번호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받으시든가 받으면 끊죠 그냥. 왜? 자기가 날 넣었으니까. 자기가 날 정신병원에 가뒀는데 자기가 날 풀어줄 리가 없잖아요. 누나들도 마찬가지. 전화 받아도 끊죠. 왜? 지들이 넣었으니까. 환장하는 거죠? 생각나는 게 그 번호들밖에 없는데 기적적으로 아빠네 가게, 아빠가 하던 가게 전화번호가 기적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석 달여 만에 전화를 드렸죠. 그리고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풀려났어요. 아빠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정신병원에 갇혀져 있는 거를. 죽을 뻔했죠. 우리 누나들 우리 아빠한테. 제 성격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아빠도 불같거든요 성격이. 정말 우리 누나들 맞아 뒤질 뻔했어요 아빠한테. 이후에 여름쯤이 돼서 이재강 영어사당과 출판사를 대치동에 차렸으나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12월경에 문을 닫았고 몇 달 후부터는 식당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뭐가 안 먹혔냐면 일단 저작권 문제가 걸렸어요. 해리포터를 갖고 2차 저작물로 만들어서 이렇게 참 단어도 붙이고 모두 붙이고 이걸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작권이 만료된, 그래서 그때 Wonderful Wizard of Oz, 오즈의 마법사,
그게 저작권이 만료됐어요. 그래서 그거 괜찮겠다 해갖고 그거를 갖고 이제 작업을 해서 아래 단어장도 만들어주고 해갖고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왜? 더럽게 재미없어요. 그런 면에서 해리포터가 참 위대한 책인 겁니다. 선생이 따로 열심히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책 자체가 워낙 재밌으니까 애들이 수업에 몰입을 합니다. 근데 원더풀 위저드 오브 어즈는 너무 재미없어요. 애들도 지겹고 나도 지겹고. 결국은 수업이 영 시원찮아졌죠. 아니 그래서 결국은 뭐 얼마 안 되던 운영자금이 바닥나고 애들도 안 모이고 그래서 결국은 문 닫고 그 다음부터 그냥 식당에 나가서 그냥 알바하기 시작한 거죠. (0-6) 원인 distant cause 6 2016년 4월에 자양고등학교 1기 동기생들과 만든 여행계 모임에서 6월경에 인도 여행을 5박 6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여행 중에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귀국 후 다니던 식당을 그만두고 사업 준비를 시작했다. 그때 장중혁하고 신정환하고 장중혁 아들하고 저하고 4명이 인도 북부를 다녔는데 거기 다니면서 종이책으로 구현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구나. 그럴 게 아니라 전자책 혹은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내가 생각하던 어떤 책의 형태를 제가 그 아마존 킨들 좋아하잖아요. 아마존 킨들이 제가 고민했던 거하고 거의 흡사해서 그래요. 그런 형태로 전자책을 좀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아마존 킨들이 구현을 해냈으니 얼마나 좀 반갑습니까? 그 고민을 하던 때예요. 근데 한참 그거를 하려고 할 때 계부하고 좀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0-7 근인 1 그러니까 near cause 1 며칠 후에 계부와의 말다툼을 안건으로 한 가족회의가 열렸다. 자양동 집이 2층을 세를 줬고 1층에 원룸식으로 된 게 2개예요. 한쪽을 엄마하고 계부가 쓰고 있고 한쪽을 제가 쓰고 있는 거였죠. 계부, 모친, 큰 누나, 둘째 누나, 둘째 매형, 막내 누나, 막내 매형, 그리고 본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이 모였네요.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막내 매형이 벌떡 일어나 다가오더니 본인의 왼쪽 뺨과 귀를 후려쳤다. 병원 진단으로는 고막 파열, 천공, 고막이 파열돼서 빵꾸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달팽이관 일부 손상 의심, 어지러우니까 제가. 영구적인 왼쪽 귀 청력 손실과 만성적 어지러움 유발 우려. 의사 진단이에요 이게. 앞으로 왼쪽 귀가 영원히 안 들릴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고 달팽이관이 손상돼서 만성적으로 어지러울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고 프로그노시스 앞으로 예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진단이 나왔어요. 하여간 그런 폭력 사태가 있어서 회의는 종료됐고 본인은 건대병원 이비인후과로 치료를 받으러 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런 진단을 받았고 근인 2, near cause 2 건대병원 이비인후과 신모 여교수가
입원하라고 했으나 상해 진단서만 발부받아서 광진경찰서에 막내 매형 전재범을 폭행치상죄로 신고를 하였다. 조서 작성 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2년 전처럼 가족들이 본인을 다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2차 가해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고 조서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확인했다. 제발 빨리 처리해달라. 쟤들이 또 작당해서 나 정신병원으로 쳐넣어버릴 것 같다. 집에 못 들어가겠다. 두렵다. 얘기했죠. 0-9 근인 3 그러니까 near cause 3 광진경찰서 담당 형사의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는 계속 지연되었고 피의자가 바쁘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막내 매형을 주말에도 부르지 않았다. 미치는 거죠. 2년 전에 강제로 EMS 다이원들에게 붙잡혀갔던 기억 때문에 불안해서 며칠간 귀가하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면서 지냈다. 노숙을 한 거죠 뭐. 돈도 없지. 집에는 못 들어가지. 그러게 며칠을 지낸 거예요. 근데 그 사정을 경찰한테 아무리 호소해도 경찰은 마이동풍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다가 1-1 사건 1 며칠 만에 더 못 버티고 목요일 밤 늦게 강남역에서 택시 타고 귀가를 했다. 강남역에 있다가 밤이 너무 늦어서 제가 몸 상태가 괜찮으면 거기서 걸어올 수도 있는데 상태가 안 좋아갖고 택시를 타고 왔죠. 마침 은행 잔고가 바닥나서 택시비를 계산을 못했어요. 평소 이런 경우에 항상 그랬듯이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엄마 집 문을 노크를 했죠. 무반응.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실 일이 없는데. 방법이 없어서 택시기사에게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내일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다. 택시비는 12,000원 정도 나왔다. 안 된대요. 계좌이체 안 된대요. 다시 엄마 집 문을 노크했다. 무반응.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다시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내일 입금하겠습니다. 사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무슨 일인지 안 계신지 깊이 잠이 드셨는지 반응이 없으십니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계좌번호 달라. 안 된대요. 일단 본인은 본인의 방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가방 등을 부려놓고 물을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택시기사가 집 안까지 들어와서 재차 택시 요금을 요구했다. 알았으니 일단 집 밖으로 나가라고 여러 번 말했으나 요지부동. 돈을 줘야 나간다는 거예요. 짜증이 난 본인이 부엌에 있던 큐세라 세라믹 나이프 흰색 칼날에 연두색 손잡이를 가진 과도를 집어들고 다시 밖으로 나가기를 요구하며 다투고 있었는데 나가 이 새끼야. 저도 미친 새끼죠. 이때쯤 경찰이 도착했고 거의 동시에 엄마 집 문도 열리고 엄마가 밖으로 나왔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짜고 친 고스톱 아닌가. 엄마가 일부러 반응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나중에 반응을 한 거 아니지. 나중에 생각해보면 짜고 친 고스톱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아니에요. 상황을 파악한 엄마가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주며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택시기사는 지금 요금이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며 택시비 받기를 거부해요. 한껏 물은 거죠. 이 새끼는 이거 갖고 저한테 한번 제대로 돈을 좀 뜯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찰들에게 자신이 칼로 위협을 받았다며 본인 검거를 요구했고 경찰은 본인을 현장 검거하여 광진경찰서로 데려갔고 조서 작성을 시작했다. 이렇게 또 엮인 겁니다. 1-2 조서를 작성하던 당시 광진경찰서 형사 3개 담당 형사가 갑자기 조서를 휴지통에 넣으며 별 사건도 아닌데 그냥 이쯤에서 덮읍시다. 칼 들었던 것도 빼줄게. 앞선 칼도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응? 너무 상황이 쉽게 풀리는데? 당시가 새벽 서너 시경이었는데 잠시만 저기 벤치에 가서 앉아 계세요. 이러더라고요. 언제쯤에 이 담당 형사와 우리 가족들 간에 어떤 얘기와 거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있었다면 현금이 오갔을 것이다. 늦은 밤이었기에 얼마 후 아침 7시경에 경찰서 철창문 안으로 잠깐 설명하자면 당시에 광진경찰서가 재건축 공사 중이었기에 어린이대공원 앞 가건물에 있었는데 유치장이 따로 없어서 형사들 사무실에 철창문을 설치하고 유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유치장 안까지 엄마, 둘째 누나, EMS 대원들 2명이 들어와서 본인을 양쪽에서 붙잡고 끌고 갔고 형사들은 본인을 유치장 역할을 하고 있던 철창문 안에서 그들에게 인수인계해주는 모양새가 됐다. 보이시죠? 형사가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봐준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 집에서 얘기를 했겠죠. 얘 우리가 정신병원에 넣을 거니까 당신들의 사법 절차는 중단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뒷거래가 있었겠죠. 둘 사이에. 그러면서 경찰이 저를 정신병원에 가족들이 가두는 거를 도와주는 형국이 된 거예요. 본인은 곧바로 강서필병원에 강제 입원 당했는데 2번째로 잡혀 들어가는 거죠. 제가 우려했던 그대로 된 거예요. 다시 또 정신병원에 가족들이 나를 가둘 것이다. 이번에는 형식적이지만 필수적인 담당 의사의 상담조차 없이 입원당했다. 첫 번째 갇힐 때는 그래도 형식적이나마 담당 의사가 뭐 어디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했는데 이번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강서필병원에 입원해서는 2년 전 강화필병원, 강서필, 강화필 첫 번째로 입원당했던 데는 강화필 강화도에 있는, 이거는 강서에 있는 강서필. 2년 전 강화필 병원에서의 경험이 생각나서 곧바로 2군데의 구제 신청 기관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니 그날 당일 오후 4시에 본인을 풀어줬다. 거기 보면 억울하게 갇혔으면 어디에 뭐 내보십시오 이게 있어요. 곧바로 냈죠. 그랬더니 풀어주더라고요. 병원 현관 로비에 내려와 보니 엄마, 둘째 누나 그리고 또 EMS 다원들 2명이 보였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난 게 아니야. 풀어줬는데 갔더니 또 엄마하고 둘째 누나하고 또 EMS 회원들이 또 있어. 뭐지? 그들이 본인을 다시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2년 전에 갇혔던 강화필병원. 여기서 풀어줬더니 또 끌고 글로 또 가는 거야.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무장에게 본인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내 왼쪽 귀 고막이 파열된 상태라 여기에 입원하더라도 건대병원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러 다녀야 할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형사사건에 걸려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해놨다. 그리고는 건대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그리고 자양고1기 동기생 변호사 그 새끼들이 뭐더라? 하고 차례로 통화를 시켜줬어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다시 강제 입원시키면 2년 전에 내가 당했던 가혹행위와 다른 환자들에게 당신들이 자행했던 가혹행위, 불법 의료 행위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까발려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주겠다 라고 제가 으름장을 놨죠. 곧 입원 수속도 밟지 않고 풀려나왔지만 풀려나긴 했어요. 근데 본인의 마음속은 흙먼지만 흩날리는 황무지가 돼버렸죠. 산울림 노래 있잖아요. 내 마음은 황무지.
차가운 바람만 불고 불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황무지였어요.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문구가 생겼네요. 이렇게 제가 폭행당한 사건, 하지만 정신병원에 가두는 거로 가족들은 또 되치기를 하려고 했던 이런 격동이 한번 지나갔죠. 사건 2. 정신병원에서 풀려난 며칠 후 밤늦게 집 앞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려고 방문을 여는데 웬 BMW 3 시리즈 뭐 320이나 뭐 318, 뭐 325 뭐 이런 거 차량이 방문을 열기도 힘들게 문 앞에 바싹 주차를 해놨다. 이런 경우 없거든요. 문도 안 열리게 이렇게 바싹 붙여놨더라고요. 겨우 나와서 운전좌석에 있는 전화를 수차례 했으나 무응답. 열받죠 이러면. 차량 뒷번호를 4885 추적자인가? 거기 4885 너지 이거 아냐. 그런 식으로 부르면서 동네 근처를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 근처 있을 테니까.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집에서 양은 냄비를 가져다가 동승자석 옆문 유리창에 대고 깡깡 치기 시작했어. 나도 참 성격이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요. 성격이. 시간이 조금 흐른 후 경찰이 출동했고 어디선가 기다렸다는 듯이 차 주인도 나타났다. 아장 프로보카떼어의 짙은 향기. 아장 프로보카떼어라는 게 함정수사라는 겁니다. 함정수사. 이 모든 게 집 앞에 바싹 갖다 붙인 거, 끝까지 주인이 안 나타난 거, 차 주인이 안 나타난 거, 이 모든 게 저의 급한 성격을 이용해서 프로보크를 한 거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거죠. 경찰은 본인을 재물손괴죄로 현장 체포해서 광진경찰서로 데려갔고 주소 작성 후 아침에 풀려났다. 경찰하고 그 BMW 차량 주인하고 아마도 우리 가족들하고 다 같이 짜고 친 고스톱이에요 이게. 거기에 전 또 꼴랑 넘어간 거예요. 사건 3. 세 번째 사건. 2013년 설 명절 이후부터 5월경에 중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자연고 1기 동기가 하는 구의역 근처 갈치조림집에서 일을 도왔다. 여기가 제가 하는 제주 뜰향 갈치조림집 이겁니다. 구의역에 있는. 학원을 오후에 계속 운영하면서 그때 이재광 영어서당을 광장동에 차려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치동에 있던 이재광 영어서당을 광장동으로 옮긴 거죠. 학원은 오후에 계속 운영하면서 아침 10시까지 출근이었는데 보통 9시 반에 가서 11시쯤 아침 먹고 점심 장사를 하고 2시 반에 점심 먹고 마무리. 일주일에 2-3번은 당시 끌고 다니던 포드 익스플로러 SUV 차량의 2-3열 좌석을 눕히고 가락시장 가서 큰 비닐 포장을 10개 이상씩 가득 싣고 나머지 각종 음식 재료들도 함께 구매하여 구이동 본점, 잠실 경찰병원 앞 분점, 삼성동 분점에 배달해주는 일도 했었다.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먹는 문제가 좀 그래서 갈치조림집에 가서 가끔 밥 먹다가 야 그냥 나 여기서 식당 일 좀 오전에 좀 도와줄 테니까 나 밥이나 좀 줘라. 그러고 일을 시작했는데 식당 일을 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재료 구입까지 제가 그때
그때 새로 포드 뉴 익스플로러라 그랬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서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큰 차가 있으니까 그 사장을 하던 김형일 그놈이 야 너 차 크니까 이거 갖고 우리 재료 좀 사다가 나르자. 그래서 제대로 저를 이용해 먹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밥만 줬다는 겁니다. 월급을 준 적이 없어요. 시급을 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6달 이상 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골 때린 새끼 아닙니까? 돈 한 푼 안 주고 어떻게 그렇게 부려먹을 수 있어요? 어이없죠? 봉급 없었다. 아침, 점심, 식사 제공해주는 게 다였다. 정말 밥만 먹여줬어. 차량 유류비도 물론 제공되지 않았다. 그렇게 차를 이용했으면 기름값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없었어요. 나중에 식당에서 일하게 된 후에야, 다른 식당에서 일하게 된 후에야 이때 본인이 일했던 게 소위 말하는 반일당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일당이 10만 원이면 요 정도 일하면 반일당 5만 원은 줘야 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도 안 준 거예요, 그 새끼가. 짜게 주면 4만 5천 원, 조금 후하게 주면 5만 원인 반일당. 그걸 줬어야 되는 거죠. 사건이 일어난 즈음에 주머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서 고교 동기에게 2013년에 일한 반일당 급료를 3개월치 정도만 퉁쳐서 달라고 했다. 꽤 오래 일했는데 이 우수리 다 빼고 한 3달치 정도만 반일당으로 쳐서 달라 그랬어요. 줄 수 없대요. 이유? 도대체 너 못 주겠다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말해줄 수가 없대요. 말해줄 수 없는 이유는 또 뭐야? 이 사건이 일어난 날도 전화를 계속 그 고교 동기가 받지를 않아서 직접 식당으로 찾아간 것이 발단이 됐다. 당연히 사장이 출근해 있어야 할 시간인데 보이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모른다는 퉁명스러운 대답만이 돌아왔다. 순간 화가 나는 거죠. 뻔히 다 아는데 숨바꼭질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아서 밥상을 하나 엎었어요. 너희 사장 올 때까지 10분에 하나씩 엎어주겠다. 라고 했고 4개째 밥상을 엎을 때 경찰이 출동했어. 업무방해죄로 본인을 현장 검거해서 광진경찰서로 끌고 갔다. 이렇게 3가지가 완성이 된 겁니다. 광진경찰서 형사들은 사건 2 재물손괴죄 그 BMW 차량 깡깡깡깡 한 거, 사건 3 업무방해죄 식당 가서 밥상 엎은 거, 이걸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0여일 동안 성동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져 있던 본인은 사안이 경미하고 일방적인 사건도 아니니 영장이 발부될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장이 발부됐어요. 구속영장이. 이후 영장실질심사 판사도 이의 신청을 기각했고 구속적부심도 각하되었다. 결국은 구속 확정. 이 모든 사태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본인에게 힌트를 준 것은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동부지법 판사의 판결 이후 마지막 부분.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러게 왜 경찰, 특히 형사들에게 욕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렇게 심한 욕을 형사들에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모욕죄인 거죠. 요는 구속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관 모독죄라는 얘기인데 공소장 어디에도 경찰관 모독죄는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소장에는 모독죄가 없어요. 근데 판사가 저에게 유죄를 때리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경찰관 모독죄예요. 이 죄형 법정주의에 이거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공소 이유도 아닌 거를 갖고 판시를 하는 거야. 이것은 피의자 방어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 행위.
내가 뭐로 걸렸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건데 나를 걸지도 않은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관 모독죄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려주지도 않고 그의 벌을 가하는 거예요. 동네 주포 근절이라는 지시를 상부에서 내리면 하부 경찰들은 건수를 올리면서 피의자들을 고소고발하면서 검찰에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라고? 경찰관에게 대들고 욕했다. 그러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판사들에게 한마디 얻는다. 경찰관에게 대들고 욕하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부분은 정식으로 기소하지 않겠으나 정상에 참작하십시오. 이렇게 검찰이 또 판사들한테 얘기하죠. 그러면 판사들은 영장 실질심사 때, 구속 적부심 때, 그리고 본안 판결에서까지 이를 정상 참작을 해버려요. 그렇게 40일을 넘게 성동구치소에서 지내며 재판을 기다렸어요. 서울 동부지검, 서울 동부지청이죠. 서울 동부지청 1심 판사를 만난 첫날 판사가 본인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고막 파열된 귀 치료를 위해서 보석이라도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병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판사가 보기에도 사안이 좀 어이없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을 이렇게 엮인 게. 그래서 보석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억울한 면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나와서 판사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서둘렀다. 식당 사장인 고등학교 동기하고는 쉽게 합의문 작성을 하였으나 BMW 차주는 여전히 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별 수 없이 그 차량 보험회사에 연락해봤더니 유리에 스크래치가 있다고 오른쪽 앞문짝을 통째로 갈아서 300만여 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유리에 조금 스크래치가 났는데 앞문짝을 통째로 갈았대요. 와, 대박. 그 내역서를 출력받아서 판사에게 적시하고 보험회사가 나중에 본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그에 응하겠다고 했어요. 그거 정도만 난 갚아줄 의향이 있다. 이 얘기에 1,000만 원은 말도 안 된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더라고요. 판사가. 검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되고 형 확정. 형이 확정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국선 변호인이라는 손이 너무 말라서 이게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도미수죄로 동부지검이 기소를 했다고. 아니 사건이 이제 정리돼갖고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동부지검에서 또 저를 강도미수죄로 기소를 했다고 국선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내가 언제 강도를 했어? 이건 또 뭐지? 하나 겨우 정리되는데 또 하나가 날라오는 거 이건 또 뭐지? 강도미수?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건 또? 사건 1. 택시기사와의 그 세라믹 나이프 그 사건. 사건 1에서 말했던 택시기사에게 요금 지불을 못해서 일어났던 일은 별거 아니라고 조서를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사건. 그래서 나를 정신병원에 넘기게 했던 그 사건을
뒤에 일어난 두 사건이 형 확정이 되자마자 담당 형사가 자기 마음대로 조서를 다시 작성해갖고 강도미수죄로 기소를 한 거예요. 원래 조서는 작성하면 조서 작성한 사람이 이렇게 무인 찍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 과정이 있어야 조서로서의 효력이 있는데 그거 싸그리 무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유창작을 하셔서 그걸 갖고 기소를 한 거예요. 기소를 한 새끼도 법 위반, 그걸 받아들여서 구속영장 때린 검사도 법 위반이에요. 다시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본인 때문에 택시기사가 직접 증인석에 불려오는 등의 지리한 법정 공방이 계속됐어요. 다음해 봄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알코올 치료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판결이 났어요. 그 사건 하나로. 이번에도 검사가 너무 약하다, 이 새끼 실형 때려야 된다 그랬는데 2심에서 기각돼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쌍집행유예가 된 겁니다. 존나 재밌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 가족들과 고등학교 동기 새끼에 의해서. 그리고 광진경찰서 그 씨발 개 족같은 형사들하고 만만찮게 족같은 검사들하고 동부지검 검사들. 근데 항상 그때마다 저를 마지막에 살려준 건 누구였다? 동부지청 판사들이었어요. 실형을 끝까지 안 때렸어요. 판사들은. 상황을 끝까지 차분하게 바라본 사람들은 판사들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양심적이었던 판사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거의 1년 가까이 계속된 구속과 법정 공방에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매우 공공한 처지가 되었다.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먼저 행할 여유가 없어서 우선 문정역 근처에 공사장 한밭집에서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 식당 일을 3개월을 했고, 그 후에는 홈플러스 잠실점 4층에 있는 명동 칼국수 샤브샤브집에서 2017년 말까지 5개월을 일했다. 여기선 주방장을 하라 그랬어요. 사장이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본인은 계속 일을 하면서 주말마다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행하고 싶었지만 보호관찰관은 빨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엄포만 놨다. 하던 일 그만두고 빨리 이거부터 하라는 거죠. 결국 2018년 초에 퇴직하고 샤브샤브집 사장이 나보고 주방장 하라는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제 사장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모두 이행을 했어요. 계속 취직이 안 돼서 백수로 지내다가 양재동에 있는 설마중이라는 곳에서 생갈비 성형하는 일을 3주 정도 하고 다시 백수가 됐어요. 안 맞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좀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좀 빼고요. 그러다 갑자기 영어학원 사업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다시 구속 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쓴 거거든요. 판사한테. 아니 그 국가인권위원회 동네 주폭으로 다시 또 들어와서 생각해 볼 점들.
어지러우시죠? 너무 사건이 많으니까. 저도 어지러워요. 7-1 당진경찰서 경찰관 오빠들 잘 지내지? 덕분에 큰 별 달았어요. 경찰관들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그 택시기사하고 그렇게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아쉽죠? 경찰관들의 그런 대응들이. 근처에라도 떨어뜨려 주든가. 계속 거기를 출동하더만. 출동할 때 나 좀 데리고 가 주든가. 그랬고요. 7-2 광진경찰서 형사들에 의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악의적인 법 집행. 봐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법을 막 위반하면서까지 자유창작을 하셔서 뒷박을 때리시던 악의적인 법 집행행위가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 제어되고 견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부안해동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본인은 경찰은 정권의 개가 되었고 검찰과 법원은 경찰이 개가 되었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때 이미 이랬어요. 여기에 더하여 경찰에게 독립적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시민들이 겪을 인권 침해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것이 명확하다라고 이때 이미 저는 예견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해요. 일제시대에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일제 순사들의 인권의식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경찰들을 볼 때 독립적 수사권 부여는 한 세대 후인 2050년 이후에나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완전히 물갈이가 되고 경찰들이 새로운 세대의 경찰들이 legal mind 법적인 생각 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지고 법 집행의 엄중함 이런 것들을 완전히 체화할 수 있는 그러려면 한 세대는 지나야 돼요. 그래서 2050년 이후에나 이걸 경찰들한테 줘야지 계속 교육을 시킨 후에 지금 주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경찰들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7-3 판사들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무척 고민되는 사건을 만나며 자주 의존하는 매직 솔루션이 있다. 판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집행유예를 최대한 길게 잡아서 선고를 하고 보호관찰을 띄우고 보호관찰을 껴주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왕창 때리는 거예요. 실형 때리는 대신에 이렇게 때립니다. 집행유예 주면서. 이걸 본인은 2011년에 한 번, 이번에 또 한 번 이렇게 2번을 겪어보는 셈인데 판사들은 실형은 면해주지 않았느냐 라고 생색을 낼 수 있겠지만 막상 당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실형이 낫지 않을까? 실형이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판사 앞에 서게 되는 이들이 다수를 차지하잖아요. 범죄자들 중에 생활형 범죄. 실형을 살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법무부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러잖아요. 집행유예 상태에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교육장소로 오고 가는 교통비부터 식비까지 모두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돈도 벌면서 그것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의 경우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이행하느라